대한항공 858편은 태평양 상공 35,000피트 상공을 부드럽게 날아가고 있었다. 보잉 747의 엔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며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지나갔다. 객실안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좌석에 달린 엔터테인먼트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과 엔진의 낮은 굉음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이코노미 클래스 객실은 숨막힐 듯 고요했으며 책장을 넘기는 소리, 몇몇 승객의 속삭임,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엔진 소리만이 들렸다. 하지만 이 고요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생사의 순간을 몰고 올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32시 좌석에 앉은 18세 고등학교 졸업생 최민지 양은 하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날카롭고 빛나는 눈은 손에 든 작은 노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동화 볼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기관 절개술에 대한 꼼꼼한 메모를 남겼다. 이는 또래 학생이라면 따분하거나 버거워할 주제였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열정과 꿈의 세계였다.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 갑상연골막, 2cm 수평 절개,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해야 해. 민지는 작게 중얼거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연습하듯 말했다. 민지는 서울의 명망 있는 의사 가문에서 자랐다. 그녀의 어머니 박수진 교수는 세브란스 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복잡한 수술로 유명했다. 아버지 최영호는 한국의학계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로 국제 세미나에 자주 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민지는 어머니가 퇴근 후 들려주는 의학 이야기를 매료되게 들었다. 수술실에서의 생사의 순간,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긴박한 순간들. 민지야, 아주 작은 실수, 한순간의 방심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 어머니는 엄중한 눈빛으로, 그러나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는 학교 생물학 동아리에 가입해 몇 시간씩 해부 실습을 하고 의학 자료를 공부하며 어머니가 보내준 동영상으로 기본 수술 기술을 독학했다. 그녀의 두툼한 노트는 그 헌신의 증거였다. 페이지마다 메모, 해부도, 그리고 빨간 펜으로 쓴 문구가 가득했다. 떨지 마. 자신을 믿어. 이번 비행은 민지가 부모님의 품을 떠난 첫 여정이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여행이었다. 그녀는 설렜지만 긴장도 됐다. 이는 그녀가 독립할 수 있음을 증명할 기회이자 어머니처럼 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민지는 잠든 할머니와 스마트폰을 만지는 중년 남성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동화 볼펜을 살짝 돌리며 집중할 때의 버릇을 반복하고 메모를 점검했다. 정확히 절개, 틀리면 안 돼. 그녀는 속삭이며 새하얀 조명이 비추는 수술실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그녀는 몇 분 뒤, 그 지식이 진짜 시험대에 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분위기가 더 고급스러웠다. 넓은 가죽 좌석, 조명 아래 반짝이는 와인잔, 그리고 기업인과 고위 관료들의 조용한 대화. 8A 좌석에는 67세 억만장자 윌리엄 카터가 있었다. 글로벌 투자회사의 회장인 그는 은퇴 전 마지막 출장을 준비하며 은쟁반에 담긴 스테이크를 맛보고 있었다. 그는 조수인 젊은 여성 에밀리와 대화했다. 이번 출장이 끝나면 하와이에서 시간을 보낼 거야. 인생을 즐길 때지. 그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는 미소 지으며 아이패드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그들은 몇 분 뒤 모든 걸 바꿀 순간이 올 줄 몰랐다. 갑자기 8A 좌석에서 거친, 거의 질식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윌리엄 카터는 목을 부여잡고 얼굴이 붉어지며 공포에 질린 눈을 크게 떴다. 방금 먹은 부드러운 스테이크 조각이 목에 걸려 기도를 완전히 막았다. 그는 기침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에밀리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카터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세게 기침하세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윌리엄은 고개를 저으며 목을 쥐고 몸을 떨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나는 소음은 곧 다른 객실로 퍼졌다.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이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호기심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12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 혜진은 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침착하려 애썼다. 질식했어요. 누가 도와주세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하임리 힙업을 시도하며 윌리엄의 배를 감싸고 세게 눌렀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윌리엄은 경련을 일으키며 얼굴이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무섭게 창백해졌다.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였다. 객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다른 승무원들이 산소통을 가져왔지만 기도가 막힌 상황에서는 소용없었다. 한 승객이 소리쳤다. 119에 전화해.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35,000피트 상공에서는 구급대가 올 수 없었다. 혜진은 동료에게 소리쳤다. 바로 방송해. 의사 찾아. 젊은 승무원이 마이크로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승객 여러분, 의료진이나 의학 전문가의 도움이 급히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즉시 승무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32시 좌석의 민지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바라보며 혼란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보았다. 동화 볼펜을 꽉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민지야, 의사는 생명이 스쳐 지나갈 때 절대 가만히 있어선 안 돼. 작은 기회라도 잡아야 해. 하지만 그녀는 18세 학생일 뿐 실습용 모형 외에는 수술칼을 잡아본 적 없었다. 그녀에게 과연 용기와 기술이 있을까? 주변 승객들의 불안한 시선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쏠렸다. 한 남성이 소리쳤다. 응급처치할 줄 아는 사람 없나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시간이 초 단위로 흘렀고 윌리엄을 살릴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다. 혜진은 거의 절망하며 다시 외쳤다. 의사 없어요. 제발요. 민지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 민지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걸어갔다. 주변 승객들의 호기심과 의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손에는 동화 볼펜을 꼭 쥐고 있었다. 도울 수 있어요. 그녀는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이 놀라 돌아보았다. 하얀 티셔츠를 입은 어린 소녀를 보고 다른 승무원이 물었다. 얘야, 너 누구니?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거의 움직이지 않는 윌리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제 어머니는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교수님이세요. 기관 절개술을 배웠어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분은 죽어요. 그녀의 말은 어둠 속 빛처럼 객실을 조용히 만들었다. 혜진은 망설였지만 윌리엄의 위급한 상태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응급 의료 키트를 가져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명령했다. 민지는 윌리엄 옆에 무릎을 꿇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동화 볼펜을 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 순간이 윌리엄의 운명뿐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정의할 것임을 알았다. 퍼졌고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는 상류층 승객들의 불안한 시선이 쏠렸다. 12년 경력의 수석 승무원 혜진은 윌리엄 옆에 무릎을 꿇고 침착하려 애썼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의사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초 단위로 흘렀고 그를 살릴 희망은 점점 줄어들었다. 32시 좌석의 18세 여학생 최민지는 좁은 통로에 서서 동화 볼펜을 꽉 쥐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을 뚫을 것 같았다. 어머니 박수진 교수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민지야, 의사는 생명이 스쳐 지나갈 때 절대 가만히 있어선 안 돼. 하지만 그녀는 학생일 뿐 생물학 동아리에서 모형으로 실습한 것 외에는 수술칼을 잡아본 적 없었다. 그녀가 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있을까? 주변 승객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자신감을 찌르는 듯 했지만 윌리엄의 경련과 약해지는 숨소리는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손에 쥔 동화 볼펜은 마치 부적 같았다. 그녀는 승무원과 승객들 사이를 뚫고 8A 좌석으로 갔다.
윌리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뒤집혔으며 얼굴은 무섭게 창백했다. 그의 조수 에밀리는 흐느끼며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애원했다. 혜진은 하얀 티셔츠를 입은 작은 소녀 민지를 보고 놀랐다. 얘야, 너 누구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른 승무원이 의심하며 막으려 했다.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 어머니는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교수님이세요. 기관 절개술을 배웠어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죽어요. 그녀의 말은 작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워 객실을 침묵시켰다. 혜진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다. 알았어. 응급 의료 키트를 가져와. 젊은 승무원이 빨간 응급 키트를 가져왔다. 칼, 거즈, 기본 도구가 들어 있었다. 민지는 윌리엄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알아챘다. 기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였다. 하임리히법은 실패했고 산소통은 소용없었다. 기관 절개술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비행기에는 전문기관 삽관이 없었다. 민지는 동화 볼펜을 보고 번뜩였다. 그녀는 뚜껑을 열고 속을 빼내 5mm 직경의 플라스틱 관을 만들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울게요. 22세쯤 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짙은 파란 후드티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띄었다. 저는 연세대 의대생 강은채예요. 그녀 말이 맞아요. 지금 기관 절개술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은채의 확인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민지는 어깨에 무거운 압박을 느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호기심, 의심, 희망의 눈빛들. 그녀는 두려움을 떨치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확해야 해. 틀리면 안 돼.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친 단계를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은채가 윌리엄의 머리를 고정하며 도왔다. 민지는 그의 목을 만져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갑상연골막을 찾았다. 칼을 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은 목표를 벗어나지 않았다. 2cm 수평, 1cm 깊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깔끔하게 절개했다. 피가 흘렀지만 침착하게 거즈로 닦았다. 모두 숨을 죽였다. 한 승무원은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다. 민지는 기관에 작은 구멍을 뚫었고 쉬 하는 소리가 났다. 기도가 열린 신호였다. 그녀는 동화 볼펜의 플라스틱 관을 조심스럽게 삽입하고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했다. 갑자기 윌리엄의 가슴이 움직였다. 관에서 희미한 쌕쌕 소리가 났다. 그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얼굴색이 창백에서 분홍빛으로 돌아왔다. 은채가 맥박을 확인하며 외쳤다. 맥박 안정됐어요. 해냈어요. 객실은 박수 소리로 터졌다. 몇몇 승객은 눈물을 흘렸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혜진은 민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얘야, 내가 살렸어. 민지는 윌리엄 옆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며 손이 떨렸다. 자부심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피 묻은 동화 볼펜을 보며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초월한 순간의 상징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군중 속 33B 좌석의 이준호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25세 프리랜서 기자인 그는 컴팩트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기록했다. 민지가 나서는 순간 칼을 쥔 단호한 눈빛, 박수 소리까지.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인문적 기적임을 알았다. 그는 속으로 메모했다. 이 소녀는 큰 헤드라인이 될 거야. 혼란 속에서 윌리엄의 서류를 확인하던 승무원들이 그의 가방을 열었다. 작은 USB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준호는 기자 본능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 USB가 민지와 자신을 더 큰 미스터리로 이끌 것임을 몰랐다.
윌리엄은 안정된 상태로 누웠고 숨소리는 볼펜관을 통해 규칙적이었다. 해지는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긴급 착륙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지만 조종사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최소 1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민지는 지쳐 앉았지만 윌리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은채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정말 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민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질문이 싹 텄다. 이 순간 이후에 다가올 일에 그녀가 준비됐을까? 대한항공 858편 객실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8A 좌석에서 67세 억만장자 윌리엄 카터는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했으며 눈은 뒤집혀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의 목에서 나는 희미한 색색 소리가 멈췄고 몸은 미세하게 경련했다. 생명이 떠나가는 마지막 신호였다. 수석 승무원 해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맥박을 확인했다. 제발, 서둘러. 그녀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비즈니스 클래스 모든 시선이 최민지에게 쏠렸다. 18세 소녀는 응급 키트에서 꺼낸 수술칼과 동화, 볼펜의 플라스틱 관을 손에 쥔 채 윌리엄 앞에 서 있었다. 민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의심, 불안, 희망이 담긴 수십 쌍의 눈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실제 수술칼을 잡아본 적 없었고 작은 실수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에 서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교수인 어머니 박수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술실에서 날카로운 눈빛과 흔들림 없는 손을 가진 어머니. 민지야, 자신을 믿어. 의사는 생과 사 앞에서 두려워하면 안 돼. 어머니의 말이 불꽃처럼 타오르며 두려움을 몰아냈다. 민지 옆에서 연세대 의대생 강은채가 윌리엄의 머리를 고정했다. 할 수 있어요. 은채는 단호하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칼을 윌리엄의 목에 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갑상연골막을 찾았다. 2cm 수평, 1cm 깊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히 그녀는 침착을 유지하려 중얼거렸다. 모두 숨을 죽였다. 근처 좌석의 여성 승객은 입을 막고 흐느낌을 참았다. 윌리엄의 조수 에밀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제발 살려주세요. 민지는 깔끔하게 절개했다. 선홍색 피가 흘렀다. 군중에서 작은 비명이 터졌지만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거즈로 피를 닦으며 손을 단단히 유지했다. 고정해. 그녀는 은채에게 날카롭게 명령했다. 은채는 윌리엄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민지는 기관에 작은 구멍을 뚫었고 쉬 하는 소리가 났다. 기도가 열린 신호였다. 그녀는 동화 볼펜의 플라스틱 관을 조심스럽게 삽입하고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모두 소리 없이 기다렸다. 갑자기 윌리엄의 가슴이 움직였다. 볼펜관에서 좁은 틈으로 바람이 새는 듯한 쌕쌕 소리가 났다. 그가 다시 숨을 쉬었다. 얼굴색이 창백에서 분홍빛으로 돌아왔다. 은채가 맥박을 확인하며 눈을 빛냈다. 맥박 안정됐어요. 해냈어요.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외쳤다. 객실은 박수 소리로 터졌다. 몇몇 승객은 눈물을 흘렸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혜진은 민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얘야, 내가 살렸어.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민지는 윌리엄 옆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며 손이 떨렸다. 자부심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피 묻은 동화 볼펜을 보며 그것이 자신을 초월한 순간의 상징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순간이 더 큰 여정의 시작임을 알았다. 윌리엄의 생명을 구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그녀를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할 터였다. 군중 속 33B 좌석의 이준호는 조용히 컴팩트 카메라를 들었다. 25세 프리랜서 기자는 민지가 단호한 눈빛으로 나서는 순간, 첫 절개를 하는 순간,
박수 소리가 울릴 때까지 모든 장면을 기록했다. 흐트러진 머리와 낡은 데님 재킷을 입은 준호는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세계를 바꿀 이야기를 목격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속으로 메모했다. 이 소녀는 영웅이 아니야. 현상이야. 하지만 그의 관심을 더 끈 것은 혼란 속 윌리엄의 가방에서 떨어진 작은 USB였다. 그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지만 기자 본능이 그것이 단순한 수술보다 큰 비밀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해지는 승무원들에게 긴급 착륙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지만 조종사는 샌프란시스코까지 1시간이 더 걸린다고 전했다. 윌리엄은 안정된 상태로 누웠고 볼펜관을 통해 숨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승무원이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다. 에밀리는 그의 손을 잡고 민지에게 속삭였다. 정말 감사해요. 민지는 고개만 끄덕이고 근처 좌석에 앉았다. 은채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 잘했어요. 5년간 의대 공부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생명을 구했지만 그 행동의 무게가 그녀를 자문하게 했다. 의사가 될 준비가 정말 된 걸까? 왜 이 순간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그녀는 피 묻은 동화 볼펜을 보며 그것이 운명의 순간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33B 좌석의 준호가 자신을 조용히 지켜보고 그의 주머니 속 USB가 시한폭탄처럼 대기 중임을 몰랐다. 승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다른 이들은 기적의 소녀를 논했다. 중년 변호사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애는 곤란해질지도 몰라. 면허 없이 수술했으니 미국에서 고소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근처의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보호할 거야. 저 애는 영웅이야. 그 말들이 민지의 귀에 들어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법적 후폭풍은 생각지 못했지만 그녀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꿨음을 알았다. 준호는 민지의 눈빛 변화를 알아챘다. 그는 착륙 후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기사뿐 아니라 윌리엄 카터와 USB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다. 그는 카메라를 열어 사진을 확인했다. 민지가 첫 절개를 할 때의 클로즈업, 수술의사 같은 날카로운 눈빛. 이 소녀는 전설이 될 거야. 그는 생각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주머니 속 USB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르며 날아가자 민지는 동화 볼펜을 돌리며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방금의 생사순간이 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몰랐다. 명성과 비밀이 얽힌 여정이었다. 은채가 물었다. 괜찮아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봤다. 앞에 기다리는 것에 준비됐을까? 대한항공 858편 객실은 최민지가 윌리엄 카터를 구한 후 터진 박수와 안도의 눈물로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8A 좌석에서 67세 억만장자는 이제 조용히 누워 있었다. 동화 볼펜의 플라스틱 관을 통해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약했지만 창백했던 색이 분홍빛으로 돌아왔다.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 다시 켜진 촛불 같았다. 수석 승무원 해지는 눈이 붉어진 채 승무원들에게 샌프란시스코로 긴급 착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조종사는 1시간 가까이 더 걸린다고 전했다. 객실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다. 민지는 근처 빈 좌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렸다. 피 묻은 동화 볼펜이 손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기진맥진했고 지난 몇 분간의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승객들의 시선 존경, 호기심, 의심이 그녀를 붙들었다. 연세대 의대생 강은채가 옆에 앉아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지,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당신 나이에 이런 상황을 다룬 사람은 처음 봤어요.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감정의 폭풍이 몰아쳤다. 생명을 구한 자부심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다.
윌리엄의 조수 에밀리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으며 끊임없이 감사했다. 아가씨, 뭐라고 해야 할지. 당신이 그에게 다시 살 기회를 줬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민지는 에밀리의 붉은 눈을 보며 묘한 연결감을 느꼈다. 그녀의 행동은 윌리엄뿐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을까? 착륙 후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코노미 클래스 구석에서 25세 프리랜서 기자 이준호는 조용히 컴팩트 카메라로 사진을 확인했다. 민지가 단호한 눈빛으로 나서는 순간,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쥔 순간, 동화 볼펜관을 기관에 삽입하는 순간을 모두 담았다. 그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의학 기적이 아니라 국제 언론을 뒤흔들 현상임을 알았다. 하지만 더 불안하게 한 것은 혼란 속 윌리엄의 가방에서 주운 작은 USB였다. 그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 억만장자의 생존 이상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직감했다. 승객들은 점점 더 활발히 수근거렸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민지를 찍으려 했지만 승무원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 변호사라는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애는 큰일 날지도 몰라. 면허 없이 수술했으니 미국에서 고소당할 수 있어. 근처의 할머니가 반박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보호할 거야? 저 애는 영웅이야. 그 말들이 민지의 귀에 들어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법적 문제는 생각지 못했고 고소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당황했다. 은채는 민지의 불안을 알아챘다. 그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히 말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이 비행기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당신은 했어요. 법은 당신 편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동화 볼펜을 내려다보며 그것이 용기의 증거이자 예상치 못한 결과의 상기임을 깨달았다. 혜진은 윌리엄의 상태를 확인한 후 민지와 은채에게 돌아왔다. 곧 착륙할 거예요. 공항에 의료팀이 대기 중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준비하세요. 착륙하면 언론이 몰려들 거예요. 민지는 위장이 조이는 듯 했다. 언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세상의 주목을 받을 줄 몰랐다. 그녀는 사람을 구하고 싶었을 뿐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진 않았다. 그때 준호가 행동을 취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갔다. 흐트러진 머리와 친근한 미소로 그녀를 편하게 하려 했다. 최민지 맞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프리랜서 기자 이준호예요. 당신이 한 일을 봤어요. 진짜 영웅이에요. 민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영웅이라는 말은 낯설었고 기자의 등장은 그녀를 더 불안하게 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작지만 단호히 답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 호기심이 빛났다. 당신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놀라울 뿐 아니라 영감을 주거든요. 동의해주세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민지가 볼 수 있게 살짝 들어 보였다. 이걸 카터 씨 가방에서 찾았어요. 아직 열어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민지는 USB를 보며 심장이 빨라졌다. 이유는 모르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안전하게 보관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옆에 앉은 은채가 대화를 들었다. 그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고 민지와 준호를 번갈아 봤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일에 은채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착륙 후 연락할게요. 그는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시선은 민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객실은 조용해졌다. 승객들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속삭임은 계속됐다. 민지는 창밖을 보며 하얀 구름이 육지의 빛으로 바뀌는 모습을 봤다. 생명을 구한 자부심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다. 어머니가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책임과 마주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기 시작했다. 혜진이 민지와 은채에게 물 한 잔씩을 가져왔다. 좀 쉬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민지는 물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옆좌석에 놓인 동아 볼펜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준비됐는지 자문했다. 언론, 법, USB의 비밀 모두 거대한 파도처럼 다가왔다. 33B 좌석의 준호는 카메라를 열어 마지막 사진을 확인했다. 윌리엄 옆에 무릎 꿇은 민지, 수술의사 같은 날카로운 눈빛. 그는 이 이야기가 그녀와 자신의 삶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주머니 속 USB는 시한폭탄 같았고 그는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것뿐 아니라 민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꼈다.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며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안내 방송이 울렸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바깥 세상에 맞설 준비를 했다. 몇 시간 뒤 그녀의 이름이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작은 USB가 그녀를 생사의 순간보다 더 위험한 모험으로 이끌 것임을 그녀는 몰랐다. 대한항공 858편 보잉 747의 엔진 소리가 잦아들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눈부신 햇빛이 18세 여학생 최민지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35,000피트 상공에서 의학적 기적을 이뤄냈다. 8A 좌석에서 67세 억만장자 윌리엄 카터는 들것에 실려 있었고 동아 볼펜의 플라스틱 관이 그의 목에 고정되어 기도를 열어주었다. 공항 밖에는 응급의료팀과 기자들, 카메라가 출구에 몰려들었다. 민지는 창밖을 보며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그녀는 바깥 세상에 그녀를 주목의 중심으로 만들 세상에 준비되지 않았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의료팀이 윌리엄에게 다가갔다. 응우옌 박사라는 이름표를 단 의사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동아 볼펜관을 보고 놀랐다. 이걸 누가 했지? 그가 놀라 물었다. 수석 승무원 혜진은 비즈니스 클래스 끝에 조용히 서 있는 민지를 가리켰다. 저 여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응우옌 박사는 민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교과서처럼 정확해. 아가씨, 당신이 그를 살렸어. 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다. 기자들이 그녀의 이름을 몰라도 외쳤다. 아가씨.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의사인가요? 질문이 쏟아지며 민지는 어지러웠다. 연세대 의대생 강은채가 옆에서 손을 잡아 진정시켰다. 아무 대답도 하지 마. 은채가 속삭였다. 그들은 다 왜곡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느낌이었다. 윌리엄이 구급차로 실려가자 그의 조수 에밀리가 민지에게 달려와 끌어안았다. 당신은 우리 천사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구급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생명을 구했지만 왜 새 전투에 들어선 느낌일까? 33B 좌석의 프리랜서 기자 이준호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서울의 큰 신문사 편집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8세 소녀, 볼펜으로 미국 억만장자 구해. 사진과 영상 있음. 독점, 그는 이 이야기가 세계적 현상이 될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주머니 속 USB가 더 불안하게 했다. 공항 대기 구역에서 노트북에 꽂아봤지만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다. 단 하나의 텍스트 파일만 열리며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엘리시움 프로젝트 질단계 완료. 절대 유출 금지.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다. 스캔들일지도 모른다. 준호는 민지와 은채가 세관을 통과할 때 다가갔다. 민지, 얘기해야 해. 그는 기자들의 주의를 피해 낮게 말했다. 민지는 여전히 경계하며 그를 봤다. USB 때문이죠. 그녀가 작게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봤어.
단순하지 않아. 뭔가 큰 게 뒤에 있어?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 은채가 끼어들었다. 준호, 그녀를 문제에 끌어들이는 거야? 오늘 이미 힘든 하루를 보냈어. 하지만 민지가 손을 들어 막았다. 알고 싶어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카터 씨와 관련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해. 준호는 대기구역의 조용한 구석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텍스트 파일을 보여줬다. 엘리시움 프로젝트. 의생명과학 관련 같아. 하지만 다른 파일은 못 열었어. 윌리엄 카터가 그냥 억만장자가 아닌 거 아는 거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비행기에서 들은 것, 그가 투자회사 회장이라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의학 지식이 있는 은채가 미간을 찌푸렸다. 의생명과학, 수명 연장이나 유전자 실험일지도. 이렇게 비밀스럽다면 좋은 건 아닐 거야. 그들이 논의하는 동안 기자들이 민지를 발견했다. 영웅소녀다. 누군가 외쳤고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혜진이 앞을 막으며 소리쳤다. 제발, 그녀를 내버려둬. 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군중은 멈추지 않았다. CNN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를 구한 걸 아는가? 기분이 어때? 다급해진 민지는 중얼거렸다. 그저 돕고 싶었을 뿐. 근채가 그녀를 군중 밖으로 끌어냈다. 도착 로비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어머니 박수진 교수와 영상 통화를 했다. 민지,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다. 민지는 윌리엄이 질식한 순간부터 볼펜으로 그를 구한 순간까지 전부 말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베테랑 의사도 하기 힘든 일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조심해. 언론과 명성은 양날의 칼이야. 민지는 눈이 따끔거렸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안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게 영원히 바뀌었음을 알았다. 민지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착륙 몇 시간 만에 CNN, BBC, 한국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실렸다. 한국 여학생, 볼펜으로 미국 억만장자 구해. 서울의 그녀 학교는 기자들로 둘러싸였고 친구와 교사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소셜미디어의 일부는 그녀가 의사 면허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법적 책임에서 보호했지만 비판은 민지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잘못한 걸까? 민지의 긴장을 알아챈 준호는 행동을 취했다. 그는 신문사에 짧은 기사를 보내 민지의 용기와 지식을 강조하며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사는 빠르게 퍼지며 부정적 여론을 줄였다. 그는 민지에게 USB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사에 도움 줄게, 그는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 엘리시움 프로젝트가 진짜라면 누군가는 우리가 알길 원치 않을 거야. 처음엔 준호를 의심했던 은채도 동참했다. 비밀은 싫지만 의학과 관련 있다면 해로운 일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민지, 은채, 준호는 불안한 동맹을 맺으며 윌리엄 카터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다. 지친 민지는 새로운 책임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그가 위험한 일에 연루됐는지 알아야 했다. 공항을 떠나며 민지는 가방 속 동화 볼펜을 봤다. 더 이상 평범한 펜이 아니었다. 그녀의 사명을 찾은 순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사명에는 압박, 명성,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이 따랐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의사의 마음은 어떤 자격증보다 중요하다. 은채와 준호와 함께 민지는 앞에 놓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됐다. 최민지는 한강변에 서 있었다. 서울의 마천루에서 반사된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다. 초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얇은 재킷을 뚫고 그녀를 떨게 했다. 대한항공 858편이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18세 여학생이 동화 볼펜으로 윌리엄 카터를 구한 이야기는 세계적 현상이 됐다. CNN,
BBC, 한국 신문들은 그녀를 기적의 소녀, 하늘의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민지는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만 느꼈다. 마치 전 세계가 그녀의 다음 증명을 기다리는 듯 했다. 민지는 사건 직후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삶은 예전 같지 않았다. 강남의 학교는 기자들로 둘러싸여 교장이 경비를 고용해야 했다. 친구들은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부는 호기심과 질투의 시선을 보냈다. 서울대, 연세대, 하버드에서 특별 입학 제안을 했지만 민지는 모두 거절했다. 제 힘으로 의대에 들어갈 거예요. 그녀는 집에서 조용한 저녁에 어머니 박수진 교수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민지. 명성은 양날의 칼이야. 가방 속 동화 볼펜 디제 그녀의 기념물은 비행기에서의 운명적 순간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프리랜서 기자 이준호가 윌리엄 카터의 가방에서 주운 USB도 떠올랐다. 엘리시움 프로젝트 질단계 완료. 절대 유출 금지라는 문구가 담긴 USB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준호는 민지가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연락해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연세대 의대생 강은채도 동참했지만 준호의 의도를 의심했다. 카페에서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나무 테이블을 비췄다. 민지, 은채, 준호는 노트북을 둘러싸고 앉았다. 흐트러진 머리와 데님 재킷을 입은 준호가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해커 친구에게 이 파일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그는 주변을 피해 낮게 말했다. 대부분은 여전히 잠겨있지만 엘리시움이 윌리엄 카터의 회사에서 자금 지원받은 수명 연장 의생명과학 프로젝트라는 걸 찾았어요. 민지는 등골이 서늘했다. 수명 연장. 어떻게요? 의학 지식이 있는 은채가 끼어들었다. 유전자 요법이나 줄기세포 이식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렇게 암호화했다면 공개되지 않은 실험일 거예요. 어쩌면 불법일 수도.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멈췄다. 민지, 당신은 카터 씨를 구했지만 그가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됐다면 위험한 선에 끌려갈지도 몰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책임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했으니 이제 진실을 알아야 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다. 이건 당신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민지에게 건넸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단계 실험, 11월, 스위스. 대상, WSC. 민지는 글을 보며 심장이 빨라졌다. WSC가 윌리엄 카터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크죠. 만약 맞다면 그는 단순히 음식에 질식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더 큰 뭔가의 중심에 있을 거예요. 민지의 삶은 두 세계로 나뉘었다. 한쪽은 전 세계의 인터뷰 요청과 언론의 압박, 다른 한쪽은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미스터리였다. 어느 아침, 학교로 가던 중 집 우편함에 발신자 없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검은 잉크로 쓰인 짧은 편지였다. 최민지 씨, 대한항공 858편에서의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생명과학의 선구자입니다. 엘리시움 프로젝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11월 스위스로 오세요. 편지에는 제네바 행편도 티켓이 동봉되어 있었다. 민지는 다음 만남에서 준호와 은채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그들이 저를 알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집 주소를 어떻게 아는 거죠? 은채가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다. 가지 마, 민지. 함정일지도 몰라. 하지만 기자 본능을 가진 준호는 달랐다. 더 알아봐야 해. 당신을 원한다면 당신이 중요하다는 거야? 진실을 파헤칠 기회일지도. 민지는 두려움과 결단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개를 저었다. 참여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어요. 엘리시움 프로젝트가 위험하다면 알아야 해. 이후 며칠, 민지는 공부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산란했다. 매일 밤 의학책을 펼쳐 기관 절개술을 읽고 동화 볼펜 그림을 그리며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언론의 압박은 커졌다. 일부 기사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며 18세 학생이 그런 수술을 할 자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소셜미디어의 한 논평은 그녀를 명성을 쫓는 무모한 사람지라 불렀다. 비판은 민지를 아프게 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믿음을 지켰다. 의사는 명성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일한다. 민지가 믿는 유일한 언론인 준호는 그녀를 도왔다. 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써 수천 번 공유되며 부정적 여론을 줄였다. 그는 USB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말했다. 조사에 도움 줄게요. 하지만 조심해. 엘리시움이 진짜라면 누군가는 우리가 알길 원치 않을 거야. 처음 준호를 의심했던 은채도 동참했다. 비밀은 싫지만 의학과 관련 있다면 해로운지 확인하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민지, 은채, 준호는 윌리엄 카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연약한 동맹을 맺었다. 지친 민지는 새 책임을 느꼈다. 그의 목숨을 구했으니 그가 위험한 일에 연루됐는지 알아야 했다. 한강변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며 민지가 물었다. 어머니, 뭔가 잘못된 걸 알았는데 알아내는 게 위험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민지야, 의사는 수술실에서만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야. 때론 무서워도 진실을 지켜야 해. 하지만 혼자 가지 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 그 조언으로 민지는 결심했다. 엘리시움 프로젝트를 조사하되 혼자가 아니라 은채와 준호와 함께였다. 민지는 노트를 펼쳐 동화 볼펜 그림을 그리며 썼다. 의사는 사람을 구할 뿐 아니라 진실을 지켜야 한다. 은채와 준호의 도움으로 그녀는 엘리시움 프로젝트를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미스터리한 초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연민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앞길은 위험했지만 비행기에서의 순간처럼 민지는 모든 용기를 내어 맞서기로 했다. 최민지는 서울의 작은 방에 앉아 책상 램프빛 아래 열린 노트를 보았다. 동화 볼펜 그림과 엘리시움 프로젝트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제네바 행편도 티켓이 동봉된 수수께끼의 편지가 책상에 놓여 조용한 도전 같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다. 대한항공 858편에서 억만장자 윌리엄 카터를 구한 18세 여학생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신문들은 그녀를 기적의 소녀라 불렀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민지는 명성에 관심 없었다. 프리랜서 기자 이준호가 주운 USB와 의생명과학의 선구자라 자칭하는 조직의 편지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민지, 강은채, 이준호는 홍대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젊은 분위기와 인디 음악이 그들을 군중 속에 섞이게 했다. 낡은 데님 재킷을 입은 준호가 노트북을 올렸다. 해커 친구가 USB에서 파일 하나를 더 열었어요. 그는 주의를 피해 낮게 말했다. 그는 이름 약자와 숫자, 제네바 외곽 실험실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담긴 문서를 열었다. 눈에 띄는 문구, 2단계 실험, 신경세포 재생. 주요 대상, WC 위험, 47% 실패, 12% 사망. 의학 지식이 있는 은채가 미간을 찌푸렸다. 신경세포 재생. 이건 보통 연구가 아니에요. 뇌 기능을 복구하거나 강화하려는 거예요. 수명 연장이나 퇴행성 질환 치료일 수 있지만 이런 실패와 사망률이라면 인체 실험이고 어떤 의료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았어요. 민지는 심장이 조이는 듯 했다. 그럼 윌리엄 카터가 실험 대상인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온 편지는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대상을 구했기 때문에 당신을 원하는 겁니다. 민지는 책상에 놓인 편지를 보며 엘리시움 프로젝트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문구에 몸서리쳤다. 저를 이 실험에 끌어들이려는 건가요? 왜죠? 은채가 손을 잡으며 엄중히 말했다. 민지, 당신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볼펜으로 그를 구했어요. 그들은 당신의 기술인 특별한 점을 원할지도 몰라요. 준호가 덧붙였다.
아니면 당신이 입 다물길 원하는 걸 수도. 당신은 너무 많이 알고 언론의 중심이 됐어요. 엘리시움이 불법이라면 당신이 말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찻집 분위기가 숨막히게 변했다. 민지는 긴장할 때의 버릇대로 동화 볼펜을 돌렸다. 스위스엔 안 갈 거예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위험한 실험을 계속하게 둘 수도 없어요. 윌리엄 카터가 피해자든 공모자든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은채가 고개를 저었다. 민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집까지 편지를 보냈다면 당신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자 본능을 가진 준호는 달랐다. 바로 스위스에 갈 필요는 없어요. 제네바에 아는 조사 기자가 있어요. 그가 실험실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비행기에서의 순간을 떠올렸다. 사람을 구한 행동이 상상치 못한 세계로 문을 열었다. 그녀는 어머니 박수진 교수에게 전화의 편지에 대해 말했다. 어머니, 누군가 다치고 있는데 진실을 찾는 게 위험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민지야, 의사는 수술실에서만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야. 때론 무서워도 진실을 위해 나서야 해. 하지만 현명해야 해. 용기가 무모함이 되지 않도록. 어머니의 조언으로 민지는 준호, 은채와 함께 엘리시움 프로젝트를 안전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준호는 제네바의 기자와 연락해 USB에 언급된 실험실이 카터의 자회사로 제약 연구로 위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매우 은폐돼 있어요. 기자가 암호화된 통화로 말했다. 하지만 부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내고 더 오래 살기 위해 신경세포 이식 기술을 실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윌리엄 카터도 그중 하나일 수 있어요. 한편 언론의 압박은 계속됐다. 어느 아침 학교로 가던 민지는 교문 근처에 검은 차가 서 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걸 발견했다. 모른 척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다. 준호에게 말하자 그는 즉시 경고했다. 엘리시움 사람들일 수 있어요. 혼자 다니지 말고 편지나 티켓은 절대 들고 다니지 마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감시당하는 느낌에 긴장을 풀 수 없었다. 매일 밤 창문과 문을 확인하는 새로운 버릇이 생겼다. 은채는 신경세포 재생 기술에 대한 공개 문서를 조사했다. 그녀는 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된 오래된 논문을 찾았다. 카터의 회사에서 실패한 실험으로 환자가 뇌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일부라면 그들은 한계를 넘었어요. 은채가 만남에서 말했다. 민지, 당신은 카터를 구했지만 그가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라면 당신은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의 표적이 됐을지도 몰라요. 어느 오후 학교 도서관에 있던 민지는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최 씨, 엘리시움 조사를 멈춰라. 당신과 가족을 위해서다. 메시지에는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는 어머니 사진이 첨부됐다. 민지는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에게 전화했다. 그들이 어머니를 알아요.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준호는 걱정했지만 침착하려 했다. 당황하지 마. 메시지를 보내줘. 해커 친구에게 추적 요청할게. 누가 뒤에 있는지 알아야 해. 민지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안고 모든 걸 말했다. 충격을 받은 박수진 교수는 베테랑 의사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민지, 사람을 구한 건 옳았고 진실을 찾는 것도 옳아. 하지만 혼자 맞서지 마. 그녀는 서울 경찰에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집 주변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민지에게 윌리엄 카터와 연락해 엘리시움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바를 물어보라고 조언했다. 준호는 제네바의 기자를 통해 카터가 스위스의 사립병원에 있으며 USB에 언급된 실험실 근처에 있음을 알아냈다. 그와 얘기해야 해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전화나 이메일은 위험해요. 스위스로 가야 해요. 편지 때문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순 없어요. 특히 협박받고 있는 지금은 은채가 동의했다.
익명 메시지를 카터에게 보내 그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가 피해자라면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민지는 계획에 동의했지만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책상에 놓인 동화 볼펜을 보며 그것이 용기뿐 아니라 그녀가 짊어진 책임의 상징임을 깨달았다. 노트에 썼다. 진실은 무섭지만 침묵은 더 무섭다. 은채와 준호와 함께 그녀는 카터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내 단서를 얻으려 준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엘리시움 프로젝트가 단순한 의학 미스터리가 아니라 너무 깊이 들어가 돌아올 수 없는 미로임을 알았다. 최민지는 강남의 학교 도서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흉부외과 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들은 눈앞에서 흐려졌고 기자들의 전화와 소셜미디어 알림이 끊임없이 울렸다. 대한항공 858편에서 동화 볼펜으로 윌리엄 카터를 구한 지 3주가 지났다. 기적의 소녀 이야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한국 방송국은 토크쇼 출연을 요청했고 해외 신문들은 독점 인터뷰를 제안했다. 소셜미디어는 칭찬과 비판으로 가득했다. 일부는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다른 이들은 18세 학생이 응급수술을 한 것이 무모하고 불법이라 비난했다. 가방 속 작은 상자에 든 동화 볼펜은 용기의 상징이자 그녀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상기시켰다. 제네바 행티켓이 동봉된 미스터리한 편지와 어머니 사진이 첨부된 협박 메시지는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 강은채, 이준호는 윌리엄 카터에게 엘리시움 프로젝트에 대해 묻는 익명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언론의 압박과 보이지 않는 위협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민지, 은채, 준호가 계획을 논의했다. 낡은 노트북을 든 준호가 창밖을 살피며 말했다. 신중해야 해요. 이 메시지는 추적당하면 안 돼요. 엘리시움이 우리가 조사 중임을 알면 협박 이상의 행동을 할 거예요. 은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정말 이걸 해야겠어요? 카터가 프로젝트의 일부라면 우리를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민지는 가방 위로 동아 볼펜을 꽉 쥐었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엘리시움이 사람들을 해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카터를 구했으니 그가 아는 걸 말해줬으면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카터 씨, 우리는 엘리시움 프로젝트를 알고 있습니다. 858편의 소녀가 답을 원합니다. 제네바에서 만나지 않으면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익명 서버를 통해 추적 불가능하게 전송됐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직후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제목이 마지막 초대긴 발신자 없는 이메일이었다. 내용은 간결하고 냉혹했다. 최민지 씨, 당신이 조사 중임을 압니다. 11월 15일 제네바로 와서 엘리시움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마세요. 이메일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학회에서 어머니 박수진 교수가 몰래 촬영된 짧은 영상이 첨부됐다. 민지는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또 했어요. 그녀는 전화기를 은채와 준호에게 보여주며 속삭였다. 은채가 창백해졌다. 민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감시예요. 하지만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엘리시움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사람을 보낼 돈과 권력이 있다면 정부에도 연줄이 있을 거예요. 더 영리해야 해요. 그는 해커 친구에게 이메일 추적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지는 시간이 없다고 느꼈다. 우리가 카터에게 메시지를 보낸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반응한 거죠? 언론의 압박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어느 아침 집을 나서던 민지는 교문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최양,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할 건가요? 면허 없이 행동한 게 사실인가요? 한 타블로이드 기자가 외쳤다. 명성을 위해 이용한 건가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군중을 뚫으려 했지만 한 기자가 그녀의 팔을 잡아 깜짝 놀랐다.
다행히 학교 경비원이 나타나 그녀를 안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녀를 하루 종일 떨게 했고 이 압박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학교에서 민지는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민지, 11월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의학학회에 초대받았어. 거절하려는데 내 생각은 어때? 민지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스위스, 11월 델리시움의 편지와 이메일과 너무도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급히 전화해 말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저를 압박하려고 어머니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베테랑 의사인 박수진 교수는 여행을 취소하고 경찰에 협박을 신고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지에게 조언했다. 조사를 계속하려면 강한 동맹이 필요해. 윌리엄 카터와 직접 연락해봐. 하지만 그들이 너를 조종하게 두지 마. 준호는 해커 친구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협박 이메일은 스위스 서버에서 왔지만 정확히 추적할 수 없었다. 하지만 USB에서 새로운 파일이 일부 해독됐다. 2단계 나노 기술로 신경세포 활성화. 대상 WSU 목표 기억력 및 인지 능력 강화 의문서에는 서울에 본사를 둔 한국 기업을 포함한 투자자 목록이 있었다. 여기에도 뿌리가 있어요. 준호가 흥분된 눈빛으로 말했다. 스위스까지 가지 않고 이 회사를 조사할 수 있어요. 은채가 문서를 분석했다. 신경세포 나노 기술은 새로운 분야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요. 카터에게 실험 중이라면 큰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고 그가 동의한 걸 수도 있어요. 민지는 비행기에서 칼을 들던 때와 같은 아드레날린을 느꼈다. 카터가 피해자라면 도와야 해요. 공모자라면 막아야 하고요. 그들은 문서에 나온 한국생명공학 기업 뉴라테크를 조사하기로 했다. 준호는 서울의 동료 기자에게 연락해 뉴라테크가 카터 관련 펀드로부터 거액 투자를 받았음을 알았다.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어요. 동료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회사는 권력자들과 연결돼 있어요. 두려웠지만 민지는 결심했다. 가볼게요. 대면하러 가는 게 아니라 관찰만 할 거예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여의도 뉴라테크 사무실 근처로 갔다. 맞은편 카페에서 고급차들이 유리 건물로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봤다. 학교 근처에서 민지를 따라다니던 검은 정장의 남자와 비슷한 남자가 건물에서 나와 이어폰으로 대화했다. 민지는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가 멀리서 사진을 찍었지만 은채는 남자가 그들을 쳐다보자 둘을 테이블 아래로 끌었다. 들키면 안 돼요.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노트를 펴동아 볼펜 그림을 그리며 썼다. 진실은 미로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멜리시움 프로젝트는 단순한 의학 미스터리가 아니라 권력과 비밀의 네트워크였다. 은채와 준호와 함께 민지는 뉴라테크에 접근할 방법을 준비했다. 하지만 매 단계마다 위험이 가까워졌고 제네바로의 초대는 진실로 가는 문이거나 치명적인 함정일 수 있었다. 최민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피곤한 눈빛을 마주했다. 대한항공 858편에서 윌리엄 카터를 구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그 시간은 마치 1년 같았다. 가방 속 작은 상자에 든 동화 볼펜은 용기의 상징이자 그녀가 짊어진 무거운 책임을 상기시켰다. 제네바 행티켓이 동봉된 미스터리한 편지, 어머니를 몰래 찍은 협박 영상, 그리고 민지, 강은채, 이준호가 카터에게 보낸 익명 메시지는 그녀를 위험한 미로로 이끌었다. 하지만 오늘 카터의 예상치 못한 답변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지, 은채, 준호는 인사동의 오래된 서점에서 만났다. 낡은 종이 냄새와 책 넘기는 소리가 현실의 폭풍 속에서 평온을 주었다. 낡은 노트북을 든 준호가 익명 서버로 온 이메일을 열었다. 카터에게서 온 답변이에요. 그는 주의를 피해 낮게 말했다. 이메일은 짧았지만 무게가 실렸다. 최양,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소. 엘리시움 프로젝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니오. 11월 15일 제네바에서 만나시오. 모든 걸 설명하겠소. 다른 누구도 믿지 마시오. 구민지는 심장이 세게 뛰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죠?
그녀가 속삭였다. 걱정스러운 눈빛의 은채가 이메일을 다시 읽었다. 이건 이상해요. 카터가 당신임을 안다면 엘리시움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함정일지도 몰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자로서의 흥분이 눈에 빛났다. 아니면 기회일 수도. 다른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은 뉴라테크나 엘리시움 뒤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일지도. 민지는 긴장할 때의 버릇대로 동아 볼펜을 돌렸다. 제네바엔 안 갈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거나 진실을 안다면 뭔가 해야 해요. 언론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 방송에서 한 변호사가 민지의 비행기 내 행동이 국제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소셜미디어의 일부는 그녀를 기회주의자라며 명성을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비판은 민지를 아프게 했지만 어머니 박수진 교수의 말을 되새겼다. 의사는 명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한다오. 하지만 엘리시움의 위협은 더 무서웠다. 학교 근처에서 검은 차가 자주 나타났고 도서관을 나설 때 누군가 멀리서 사진을 찍는 걸 보았다. 준호는 해커 친구의 도움으로 여의도의 뉴라테크가 카터가 대주주인 스위스 투자펀드와 밀접히 연결됐음을 알아냈다. 그들은 단순한 생명공학 회사가 아니에요. 그는 USB에서 해독된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나노 기술을 개발 중인데 승인 없이 인체 실험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첫 실험에서 환자가 사망했고 카터가 다음 대상일 수 있어요. 은채가 의학 지식으로 덧붙였다. 실패하면 뇌에 영구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성공하면 의학의 관점을 바꿀 수도 있지만 대가는 뭘까요? 민지는 비행기에서 칼을 들 때와 같은 아드레날린을 느꼈다. 카터가 피해자라면 구해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공모자라면 뉴라테크와 엘리시움을 막아야 해요. 은채가 고개를 저었다. 민지, 세상을 다 구할 순 없어요. 충분히 했어요. 경찰이나 준호 같은 기자에게 맡겨요. 하지만 민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카터를 구했으니 진실을 파헤치는 책임을 느꼈다. 그들은 뉴라테크를 더 조사하기로 했다. 준호는 서울의 동료에게 연락해 뉴라테크가 스위스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주주 회의를 연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 행사에서 정보를 얻으면 뉴라테크와 엘리시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민지는 동의했지만 절대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어머니가 더 연루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행사 전날 밤, 민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말했다. 최양, 너무 멀리 갔소. 조사를 멈추시오. 아니면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 거요. 전화는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끊겼다. 떨렸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말하지 않았다. 대신 준호와 은채에게 메시지로 알렸다. 준호는 즉시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무 벤치에 앉아 그는 말했다. 대비책이 필요해요. 뉴라테크가 우리가 조사 중임을 안다면 행사 전에 행동할지도 몰라요. 보통 신중한 은채가 대담한 제안을 했다. 생명공학업계에 아는 친구가 있어요. 뉴라테크 행사 출입증을 구해줄 수 있어요. 몰래 들어갈 필요 없이 게스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민지는 은채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동의했다. 신중해야 해요.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볼펜으로 억만장자를 구한 사람이에요. 이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행사 당일 세 사람은 파트너 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은채의 친구가 준 출입증으로 여의도의 뉴라테크 유리 건물에 들어갔다. 민지는 학교 근처에서 따라다니던 검은 정장의 남자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보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회의실에서 스위스 대표가 나노의생명과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발표했지만 엘리시움은 언급하지 않았다. 구석에 앉은 민지는 조심스럽게 메모하며 주목받지 않으려 했다. 회의가 끝나자 두 투자자의 대화를 엿들었다. 카터는 제네바에 있어? 2단계가 실패하면 새 대상을 찾아야 해. 비행기에 그 소녀. 완벽한 후보야. 민지는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은채와 준호에게 눈짓으로 신호하고 들키기 전에 건물을 빠져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들은 걸 말했다. 저를 실험 대상으로 원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입 다물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시움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 해요. 은채가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손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뉴라테크를 폭로할 증거 문서, 영상, 뭐든 필요해요. 준호가 동의했다. 제네바의 기자와 연락할게요. 카터가 정말 돕고 싶다면 증거를 줘야 해요. 집에 돌아온 민지는 노트를 펴동아 볼펜 그림을 그리며 썼다. 내 마음은 진실을 선택했다. 비록 무섭더라도 뉴라테크와 엘리시움을 조사하는 결정은 위험했지만 의사가 되려는 마음 사람을 구하고 진실을 지키는 마음의 선택이었다. 은채와 준호와 함께 민지는 윌리엄 카터와 맞서고 엘리시움의 비밀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 대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클지 몰랐다. 최민지는 한강변에 서서 반포대교의 불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다. 대한항공 858편에서 동아 볼펜으로 윌리엄 카터를 구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매일이 그녀를 더 깊은 미스터리와 위험으로 끌어들였다. 제네바행 티켓이 든 편지, 어머니를 협박하는 이메일, 그리고 카터의 답변 11월 15일 제네바에서 만나시오. 다른 누구도 믿지 마시오가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가방 속 동화 볼펜은 운명적 순간의 기념물이자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상징이었다. 민지, 강은채, 이준호는 11월 15일 전 마지막으로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군중의 소음이 대화를 감췄다. 준호는 결단에 찬 눈빛으로 노트북을 열어 USB에서 해독된 새 문서를 보여줬다. 뉴라테크의 내부 보고서예요. 그는 낮게 말했다. 카터가 2단계 실험의 주요 대상으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나노 실험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점은 실패하면 영구적인 의식 상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 지식이 있는 은채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카터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준비가 된 거라면 우리를 막으려는 누구라도 제거할 거예요. 민지, 당신도 포함이에요. 민지는 동화 볼펜을 꽉 쥐며 차가운 플라스틱을 느꼈다. 제네바엔 안 갈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카터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엘리시움의 진실을 안다면 무시할 수 없어요. 한 번 구했으니 피해자라면 뭔가 해야 해요. 은채가 손을 잡으며 걱정스레 말했다. 민지, 당신은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충분히 했어요. 준호와 기자들에게 맡겨요. 하지만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민지가 맞아요. 카터는 민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저를 아니에요. 민지가 열쇠예요. 하지만 혼자 두지 않을게요. 언론의 압박은 계속됐다. 기사들은 민지의 사생활을 파헤쳤고 성적부터 가족사까지 캐냈다. 일부는 그녀를 명성을 쫓는 무모한 사람지라 불렀고 다른 이들은 용기의 상징이라 칭했다. 어느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문 아래에 낯선 편지를 발견했다. 손으로 쓴 글씨, 최양, 마지막 기회요. 제네바로 오시오.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찾을 거요. 티켓도 영상도 없이 차가운 협박만 있었다. 민지는 떨렸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박수진 교수에게 전화해 카터의 이메일을 말했다. 어머니, 위험한 걸 막을 기회가 있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답했다. 민지야, 비행기에서 내 마음이 너를 이끌었고 지금도 그럴 거야. 하지만 용기가 무모함이 되지 않게 조심해. 가려면 보호자를 데려가. 어머니의 조언으로 민지는 결심했다. 협박 때문이 아니라 카터와 엘리시움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제네바로 가기로 했다. 준호는 기자 네트워크를 통해 스위스로의 비밀 여행을 준비했다. 제네바의 기자와 연락해 카터가 있는 사립병원 접근을 도와주기로 했다. 걱정했던 은채도 동행을 결심했다. 당신을 함정에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그들은 제네바 학회에 참석하는 의대생으로 위장해 준호의 개인 자금으로 티켓을 샀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민지는 창밖을 보며 묘한 평온을 느꼈다. 858편에서 칼과 볼펜을 들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순간은 그녀의 삶을 바꿨고 명성뿐 아니라 더 큰 싸움으로 이끌었다. 노트를 펴동아 볼펜 그림을 그리며 썼다. 마음이 길을 이끌고 진실이 목적지다. 제네바에서 무엇이 기다릴지 카터의 답변. 유라테크의 함정. 엘리시움의 더 큰 비밀 모르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제네바 공항에 착륙하자 민지, 은채, 준호는 경계하며 나왔다. 도착 구역 구석에서 검은 정장의 남자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민지는 심장이 뛰었지만 은채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일이든 함께 맞설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준비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이 진실을 알게 할게요. 민지는 동화 볼펜과 미래 의사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다. 진실을 찾을지 위험에 빠질지 모르지만 이 여정 비행기의 생사순간에서 엘리시움의 미로까지 그녀를 만들었다. 진실이 기다리고 그녀는 미로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